자, 화요일 코너가 서초의 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코너죠.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사 토크.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혜병 특검 얘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근 MBC에 윤석열 대통령 이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 혐의 있음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게 이걸 문제 삼아서 야단을 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는데 논란이 커지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과 보고를 받았고 이때 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법은 어기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자, 우리 대 기자님부터 좀 들어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말씀. MBC 보도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는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경로설 관련해서 네. 사실은 거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렇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로설 관련해서 김계한 사령관의 녹취록까지 나오고 네. 녹음 파일까지 나오고 또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이 조금씩 이제 입장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네. 경로설이 처음 나온 게 7월 31일 경로했다는 게 알려진 게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근데 이게 그때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이게 예. 크게 화를 냈다, 경로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박정훈 대령의 말을 김계한 사령관은 자신이 한 게 아니고 박 대령이 항명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다. 혼자 생각해서 예, 한 이렇게 것이다.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경로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서 조금씩 해명을 하는데 말이 자꾸 엇갈리기 시작을 해요. 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뭐 경로하는 게 무슨 문제냐, 네. 또 보고받고 그 정도 지시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예. 어제 또 성일종 의원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 지시 또 해도 됩니까? 예.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의 지시를 한 거잖아요. 아. 아니 그리고 순직한 이후 아무 말도 없이 한 10개월 동안 가만히 있던 대통령실이 왜 지금에 와서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네. 거는 계속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제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말들이 꼬이고 말들이 있어요. 꼬이고 있다. 그리고 그럼 수사 중인 사안인데 수사 대상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내보내고 그게 가능한 건가? 네. 수사해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좀 말이 꼬이고 있다. 이게 좀 핵심으로 저는 봅니다. 꼬인다. 뭐 하나씩 드러나니까 이거 대응은 해야 되겠는데 대응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법조인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조인 눈으로 봐주십시오. 법조인은 일관성이 없으면 앞에 한 말 뒤에 한 말 모두 안 믿습니다. 그렇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와서 어떤 사람이 기존엔 이렇게 진술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하면 뒤에 한 말을 믿어줄까요? 네. 앞에 한 말을 믿어줄까요? 둘 다 잘 안 믿으죠. 둘 다 안 믿습니다. 네. 믿어주는 경우는 정말로 그 변경의 동기가 납득할 수 있을 네. 때 제가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해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가겠다. 그리고 진술한 다음에 속이 후련합니다. 뭐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정도 돼야 정말 동기가 납득이 될 때 믿어줍니다. 네. 근데 말을 바꾼다 그러면 앞에 말도 뒤에 말도 안 믿어줍니다. 우리 법조인들은.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그 사실관계가 점점 밝혀질 때마다 입장 정리를 새로이 한다는 건 앞으로 다른 사실관계가 나오면 또 말을 바꿀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다 안 믿고 걸르고 보는 게 낫지. 그렇죠. 어떤 말이라고 경청을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비극인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에서 하는 해명이 말의 의미가 없다는 거, 말이 전혀 무게를 못 가진다는 건 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타깝고 법조인 시작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경로설 나오니까 경로 좀 하면 어떠냐, 또 전화 나오니까 전화 좀 하면 어떠냐, 지시 나오니까 지시 좀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간에 지금 문제는 이제 범죄입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건 직권남용죄 될 수 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거. 또 만약에 구체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경로가 있은 이후에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게 사실 특검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렇죠. 겁니다. 흐름이
초기에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해명하고 나왔으면은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쉽게 잡힐 문제다. 맞습니다. 그전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법조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수 김호중 씨나 지금의 최상병 이 사건이 두 개가 다 닮은 꼴이다. 아, 처음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부인하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꼬이고 꼬여서 이제는 해명하는 것조차도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분 법조인이시니까 직권남용의 월권은 왜 직권남용이 안 되죠?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없다 이 논리를 계속 들이밀잖아요. 그게 이번에 뭐 사법농단 사건에서 판사들 무죄 나온 나도 결정적 이유긴 한데요. 예. 네. 월권한 것도 사실 남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해서 누구를 빼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명백한 잘못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하셨어요, 우리 대기자님께서. 월권은 왜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뭐 직권이 너무 많죠. 국정 전반에 직권이 있으니까. 전부 분야에 네. 포괄적인 권한을 네. 갖고 있으니까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직권남용죄는 박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공권력의 행사, 직권의 행사라는 외관은 가졌는데 내부로 내심으로는 실질은 사적인 동기, 네. 뭐 사리사욕을 추궁한다던가 무슨 사적인 인연으로 그걸 내심은 그러한데 포장을 해서 한 뭐 어떤 지시를 내린다, 네. 하급자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게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해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시할 수는 있는데 근데 더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단지 형사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 형사 사건하고 내부 징계는 다른 문제죠. 내부 뭐 조직 내에서 징계는 공직 기강이나 네. 예, 조직 관리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보직 해임에 이미 보직 해임이 내려갔던 사람을 다시 복귀시키고 보직 해임을 취소시키고 네. 복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임단장을 향한 인사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네. 그런 동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사 사건만 막은 게 아니에요. 징계 사건도 막은 정지시키고 거죠, 보직 네. 해임도 됐다는 건 저는 뭐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간 보직 해임 직위 해제된 사람이 그 다음 날 바로 취소된 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문하긴 네. 합니다만. 그래서 이건 단지 수사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다 같이 봐야 된다. 예, 징계 절차, 보직 해임이 왜 취소됐느냐까지 다 바라보면 결국 이 사람의 인사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그리고 그건 어디에서 청탁이 왔느냐 그건 나중에 하면은 그게 그렇죠. 정황이 더 밝혀지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더 확실해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 확실한 거는 뭐 경로를 했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좀 생겼는데 다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날 개인 휴대전화로 대통령이 그 우즈베키스탄 그 해외에 가 있는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하고 세 차례 전화한 내용 확보가 됐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전 장관 통화가 이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이첩을 했던 거를 회수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고 또 그 사건 자체가 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날이고 또 박정훈 단장이 보직 해임된 날이에요. 하필이면 전화가 있었고 그때 다 모든 게 있었으니까 정황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건데요.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통화에서는 최상병 사건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 최상병 거나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요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잠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야, 요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주목을 받습니다. 결국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저 답변도 사실은 기자의 질문에 동문서답한 네, 겁니다. 딴 얘기를 한 왜 경로했냐라고 하니까 질책을 하긴 했는데 네. 왜 저런 사고가 나게끔 이미 사망한 사건 네. 사람을 수색을 하는데 무리하게 했냐 그걸 질책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 질책이 상식적으로 언제 하는 게 맞습니까? 사고 직후에 보고받고 바로 해야 되잖아요. 했었어야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월 2일 통화한 때 그때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게 저 때 한 게 맞나요 그러면은? 저때 그에 저 경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이상하죠? 때는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상하죠. 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이 돼 있을 시기에 경로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경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말은 저게 사실은 동문서답을 해서 기자들도 참 그 추가 질문 기회가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게 두 번, 세 번의 질문을 더 해봐야 되는데 했어야 돼. 그날 예. 맞느냐, 예. 경로했냐는 질문 더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사고 직후에 저런 질책했다면은 악기가 맞습니다. 네. 설명이 맞는데 저거는 이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할 때 네. 그때 해서 회수하게 하고 임성사단장 빼게 만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남용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때는 이종섭 장관은 해외 순방 중이었고 네. 대통령은 여름 휴가로 저도에 있을 때 그것도 개인 휴대전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좀 우리가 누가 봐도 아기가 안 맞고 해명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그러면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하는 말들이 조금씩 보면은 스스로 자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요. 아, 자백이다 이게. 아니 그런 얘기들이 내가 질책한 건 맞는데 저때 그럼 8월 2일 날 질책했다는 게 그럼 대통령이 한 보름이나 지나서 왜 갑자기 질책을 해? 네. 안 맞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관이 군사 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친 게 아니겠냐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실이 그거는 그 대통령 고위 관계자 그 사람의 개인 의견이다. 이것도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뭔가 이게 악의가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맞다. 그럼 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악의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안 믿어요.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믿어요. 자, 결국 관건이 대통령 이제 지시가 있었냐, 구체적 발언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맥락은 또 뭔지 이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실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또 문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특검으로 또 전환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이현주 변호사님도 짚어주십시오.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제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종섭 간의 네. 그 통화에서 네. 윤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네. 비화폰이라고 하는 업무용 네. 폰이 아니라 검사 시절에 쓰던 쓰던 누구나 폰이죠. 다 알고 네. 있는 그 전화번호로 도청의 위험이 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 파악된 것은 공수처에 의해서 파악된 것은 작년 연말이라고 네. 하죠.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공수처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다. 그건 사실 국민들이 다 의문을 왜 작년 말에 그걸 했는데 네. 그럼 그때 이종섭을 압수수색하고 뭐 대통령실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보면 더 이상 공수처의 수사는 좀 더 진척되고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닌가 생각되고 어렵다고 사실은 보이는군요. 기소권도 없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공수처 내부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기막히더라고요. 그때 왜 수사가 진행이 안 됐냐면은 김진욱 처장, 영훈국 차장 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는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검찰청 검사 출신의 부장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당신네들 이 사건 열심히 수사했다가 나가서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뭐 그냥 얌전히 있다가 하면 내가 잘해주겠다. 아하. 라고 어떤 김모 부장검사가 부장검사가요? 호랑이 노릇을 했다고 해요. 자기 처장 차장한테 그런 행동을 네, 했다고요? 협박을 하면서 협박 예. 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이건 공수처에서 수사 아하. 외압도 같이 그렇죠. 최혜병 특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네. 지금은 대 기자님. 윤 대통령이 지난해 이제 7월 말 8월 초 그때 지시한 게 뭔지 경로한 이유가 네. 뭔지 그리고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장관이 통화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하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직 대통령을 조사한 적은 없죠. 2004년 대선 자금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검찰이 조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못했고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에 조사하려면은 불러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 내지는 서면 조사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대통령이 사실은 그때 뭐라고 했다 그러더라도 이게 내란이나 외환죄는 아니잖아요. 형사 불초추 특권이 있죠, 예, 대통령한테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실은 이걸 마무리해 내기는 어렵다. 저도 이현주 변호사님 말에 네. 동의를 하고요. 예. 그러면은 특검 법안이 지금 새롭게 발의가 됐잖아요. 이게 혹시 나중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네.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공수처의 수사 지금 인력이나 여력 구조로 보자면은 이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그까지 네. 조사해 내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어렵다. 양이 많습니다. 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7월까지 통화기록 확보하지 못하면은 통화기록 삭제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또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런 문제들까지 보자면은 이게 어쨌건 지금 특검을 빨리 가서 할 수 있든지, 그럼 공수처가 그 전에 오늘 뭐 어제 저 새로운 이제 저희 처장이 통화기록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확보해 낼지 안 낼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네, 제가 말씀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 네. 제가 그간 법정에서 본 검사들의 모습, 아, 저는 검사들 정말 오대수구나. 아하.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사는. 오대수요. 예, 근데 뭐 오대수 정도가 아니라 그대수, 그 자리에서 대충 수습만 하고 아하. 보는.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법정에서 제가 검사들이 당황하면 뭔가 반박을 당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변호사들은 뻘소리 좀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판사님한테 면박을 당하거든요. 근데 검사는 검사 찰 조직은 두려운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부장 판사도 그 다시 한번 검토해 변호사 좋게 의견 얘기합니다. 변호사 의견서가 일견 그럴 만하게 들리니 대법원 판례도 그러하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면박을 당하고 훈육을 당하는 변호사들은 항상 자기 말에 스크리닝을 하게 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검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대로 보여줬다. 네, 그걸 그대로 검사들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최혜병 사건을 계속 다루는데 네.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이 사건 핵심은 이종석 국방장관이 왜 결재를 하고 그걸 번복하는 하루 만에 그 번복하느냐. 부분이죠. 뭐, 고육의 핵심이죠. 미궁이고요. 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미 네. 한글로 다른 거의 보도가 됐어요. 사실. 보도도 돼 있고 녹취가 다 돼 있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대통령과 국방장관 잦은 통화 이유 왜 그런 거냐?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뒷배냐? 예. 이런 것들이 꼭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네. 핵심 포인트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지난번에 있었던 일인데 뭐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검사의 탄핵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0일 날 검사로서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환 부산지검 차장검사인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청구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이현주 변호사님, 안 검사 이 사람 누구고 이 사건 쟁점이 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흔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예. 있었죠. 국정원이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거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조작한 건 아니고 조작에 가담했다는 건 아니고 국정원이 이렇게 조작한 문서를 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해서 냈다. 체크 못했다. 과실이죠.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고 그래서 유호성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대법원까지 나니까 체면을 구긴 검찰이 반격을 합니다. 체면을 구긴 검찰이 찾아낸 것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를 기소유예를 해둔 게 있었죠. 봐준 게 있었는데 기소유예.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서 그러면 이제 가벌성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고 뭐 전가 없고 이러면서 굳이 기소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기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공들임 국가보안법 위반자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나니까 이거라도 던져야겠다라는 게 우리들 생각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에서는 이게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죠. 지금 그래서 공소권 네. 가깝다 아니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인정했죠. 공소 최초로. 기소 유예한 사건을 공소 제기해서 뭐 재기소한 사람이 안동환 그렇죠. 그 검사하고 그 사람이죠. 이두봉 검사장이죠. 그래서 안 검사가 보복 기소 아니냐라는 걸로 탄핵 소추가 됐고 헌법재판소 심판대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거는 검사는 국회밖에 없어요. 국회 지금 통과해서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기각이 됐습니다. 네. 대 기자님, 네. 헌법재판관들 좀 사안 판단, 판결, 결정 좀 그러니까 짚어주시죠. 탄핵이 인용되려면은 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6명 해야 되잖아요. 찬성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인용에는 4명이 찬성했고 네.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어요. 아하. 근데 5명 중에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은혜 재판관도 공소권 남용은 인정을 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소권 남용 사실이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면까지는 할 필요 없다. 권한 남용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헌법학자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아니 공소권 남용이 맞는데 권한 남용이 중대하지 않다. 이게 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네. 물었더니 이제 한 헌법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소권 남용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해서 주어진 권한을 초과해서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이게 중대하지 않다면은 네. 대부분은 왜 그걸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했겠냐. 그 점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용 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피청구인은 그러니까 안동환 검사가 유호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인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의 결정적인 권한이 수사권과 공소권인데 그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거예요. 네. 그로 인해서 검사의 권한 행사 중 그 행사 및 형사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 한 번 심각하게 훼손됐다. 중대한 권한 남용을 인정한 거죠. 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봤어요. 전에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버스 운전기사가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됐어요. 그렇죠. 그 해고 확정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본인의 본질적인 업무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럼 검사는 공소권, 판사는 판결권을 위반하면은 중대한 위반 아닙니까? 중대한 위반이요. 이걸 봐주면은 그러면 앞으로 검사들이 이렇게 중대한 공소권 남용해도 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결정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이태원 참사 때 지금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네. 잘못이 있긴 한데 중대성이 아니다라고 해서 또 전원일치 기각을 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재판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성에서부터 정치재판임을 헌법재판관들도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핵심 권한을 남용한 거면 이거는 이보다 더 중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줍니까? 검사가 기소로서 말하는 거,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니까 본인의 완전한 핵심 권한인데 이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봐주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고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랬잖아요. 얘기했었죠. 예.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탄핵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네. 그 재판관님들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유감이다. 예. 위법성이 없다고 하진 않았어요. 위법성 있는데 중대하지 않다. 중대하지 않기 아니요. 때문에. 김영두 재판관. 아예 위법성 없다고 정영식 판사도 재판관. 있어요. 예, 재판관도 있어요. 예, 정영식 재판관.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김형두 재판관. 뭐 이런 분들이 대단히 유감인데 왜냐면 저희가 생각해 보면 기소유예가 됐다는 건 거의 불기소 봐준 거잖아요.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라고 여기는데 내가 다른 사건 무죄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검찰이 저를 들어오라고 하면서 다시 법정에 세운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 기소유예라는 건 처벌의 필요성이 경미하다, 현저히 낮다는 건데 그걸 뒤집을 만한 뭔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발견할 수 없거든요. 내가 무죄 받았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이거 보복 기소인데 사실 이 검찰이 이렇게 공소권을 남용하는 게 첫 번째 사례는 아니고 우리가 의심만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네. 뭐 택시기사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서 그게 특가법 위반인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하마평양 오르니까 갑자기 기소가 돼서 네. 집행유예를 받으시죠. 그리고 이성윤 지금은 국회의원이시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지검장. 예, 네. 그 김학의 출금 사건이 문제가 돼서 다 네. 무죄 받아요. 근데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니까 형사 사건을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해서 수사 기소 행위에 대해서 날개를 달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이다. 결국은 그러면 뭐 이런 말씀도 근데 사실 네. 핵심이 이거 아니겠어요? 저게 안동환 검사가 개인적으로 보복 기소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당시에 검찰이 무죄를 받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니 네. 국민의 신뢰를 좀 그렇죠. 위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차원에서 시킨 형사부 검사였잖아요, 안동환 검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차장 검사도 하고 그 위에 부장도 승진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개인에 대한 탄핵도 중요하긴 한데 당시에 검찰 수뇌부나 지휘 라인이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한 게 사실 더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거죠. 그런 것까지 좀 다 봐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재판관들 그 임명이라든지 지명 이 성향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이종석 헌재 소장을 임명할 때 네. 대통령의 대학 동기고 44년 친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다른 사건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정섭 검사 사건이나 네. 또 저 고발 사주 사건, 네. 손준성 검사 사건 손준성 같은 경우에도 검사, 예. 이게 중대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 기각이죠. 뭐. 이제 뭐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1심이 유죄를 받았으니까 항소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법조 카르텔이 너무 뭉쳐 있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너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죠. 의구심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손준성이나 이정섭 검사 사건 결과 이것도 탄핵 지금 가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서초의봄. 자,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